새벽 4시 배송센터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쏟아낸다. 서리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끝없이 밀려오는 박스들을 분류한다.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작업복 소매 밖으로 삐져나와 있다. 누가 물어볼 때마다 어릴 때 다쳤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 서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흉터가 있는 손목이 욱신거렸다. 오늘도 그랬다. 새벽부터 내린 빗줄기가 센터 지붕을 두드리고 서린의 손목은 마치 낡은 상처가 되살아나듯 통증을 보냈다. 진통제를 삼키며 버티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이서린 씨, 오늘까지예요. 반장이 툭 던진 말에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계약 만료. 세 달마다 반복되는 통보였다.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고작 몇만 원.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다. 퇴근길 서리는 스마트폰 구인구직 앱을 뒤적였다. 급여는 낮고 조건은 까다로운 공고들만 가득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하나 있었다. 입주 관리인 구함, 도심 외곽 대저택 숙식 제공 월 250만 원. 입주라는 단어가 서린의 시선을 붙들었다. 고시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조건은 간단했다. 집안 관리, 청소, 보조, 업무. 특이한 점은 문화재 복원 보조 가능자, 우대라는 항목이었다. 서리는 잠시 멈칫했다. 그림 복원. 고아원 시절 봉사 온 미술 선생님에게 그림과 복원 기초를 배운 적이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마음이 고요해졌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은 없었다. 해볼까? 망설임 끝에 서리는 지원 버튼을 눌렀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다. 사흘 뒤 면접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주택가였다.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한 길을 따라 올라가자 담장 너머로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리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다. 저택은 고풍스러우면서도 고립된 인상을 풍겼다. 주변에는 다른 집이 보이지 않았고 고요함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이서린 씨, 네, 맞습니다. 여성은 서린을 차분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윤정숙입니다. 집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고 조용했다. 복도 곳곳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무언가 오래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윤정숙은 서린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짧은 면접이 끝난 뒤 그녀는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서린은 잠시 망설였다. 너무 급작스러웠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시원 계약은 이미 끝났고 갈 곳도 없었다. 가능합니다. 윤정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서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저택에 들어섰다. 그녀가 쓰게 될 방은 2층 끝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보였고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서리는 손목을 감싸 쥐었다.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다. 이 집에는 무언가 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이미 들어선 이상 되돌아갈 곳은 없었다. 첫 출근 아침 윤정숙은 서린을 거실로 불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윤정숙은 수첩을 펼쳤다. 집 안에서 불 사용 금지, 화재 경보기 접촉 금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즉시 알릴 것, 2층 복도 끝 방 출입 금지. 서리는 수첩을 건네받았다. 20가지가 넘는 규칙들이 빼곡했다. 전기 콘센트 사용법, 창문 환기 시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하나같이 세밀하고 강박적이었다. 혹시 화재 사고를 겪으신 적이 있는 건가요? 윤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년 전 전시회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제 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오후 서리는 집 안을 둘러보며 청소를 시작했다.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살고 있다기보다는 아무도 만지지 않은 듯한 공간. 2층 복도 끝 출입 금지된 그 문 앞에 섰을 때 희미한 빛이 문틈으로 새어 나왔다. 서리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서리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다. 윤정숙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양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은 채였다.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서리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윤정숙은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서린의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매번 이러네요. 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20년 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화재 연기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 전시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한 곳. 그 전시회장 안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머물고 있었다. 딸아이는 2층에 있었어요. 딸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흉터가 희미하게 욱신거렸다. 밤이 되자 윤정숙은 서린에게 집 안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를 일일이 보여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모든 전기 플러그를 뽑고 화재 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손전등의 배터리를 점검했다.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규칙도, 이 견고한 집도 윤정숙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20년 전 그날 불길 속에 갇혀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저택은 더욱 고립되어 보였다. 이 집은 불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서린이 저택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현관문이 열렸다.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거실로 흘러들었다. 집안일을 하던 서린은 고개를 들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서고 있었다. 정갈한 정장에 테 없는 안경을 쓴 그는 서린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안녕하세요. 최민규입니다. 그가 내민 손은 차가웠다. 최민규. 윤정숙의 양아들이자 변호사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민규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이전 직장, 고시원 생활, 취미. 정중했지만 끈질겼다. 가족은 없냐는 물음에 서린이
고아원 출신이라 답하자 그는 잠시 서린을 바라보았다. 동정이 아닌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까지 이어지자 윤정숙이 조용히 제지했다. 최민규는 직업병이라고 말하며 애써 웃음 지으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린을 관찰하고 있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최민규와 윤정숙의 낮은 대화가 들렸다. 신원조회, 계약서, 조심. 단어 몇 개만 귓가에 스쳤다. 최민규는 주말마다 저택에 들렀다. 그때마다 서린의 위치를 확인했다. 복도를 지나가다 서린의 방문 앞에서 멈추기도 했다. 2층 복도 끝 금지된 방 근처에서 서린을 발견하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쪽은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말했다. 부드러웠지만 경고처럼 들렸다. 어느 날 오후 서린은 2층 창문을 닫다가 정원에서 통화하는 최민규를 보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또 이상한 기대를 하실 수도 있다고. 신원조회는 나왔지만 믿을 수 없다고.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시니까. 최민규는 한숨을 쉬며 정원을 걸었다. 비슷한 나이대 여자만 보면 착각하신다고.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이라고. 통화가 끝나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린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굳었던 그는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린은 인사를 받고 창문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서린은 채용 공고를 다시 꺼내 보았다. 입주 관리인 구함, 그림 복원 보조 가능자 우대. 이 공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였을까? 아니면 윤정숙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최민규는 왜 그렇게 경계하는가? 비슷한 나이대 여자를 보면 착각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복도 끝 금지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윤정숙은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했다. 복원 작업이라고 했지만 서린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손목을 쓸어내렸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흉터가 또 욱신거렸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다. 윤정숙이 지키려는 것, 최민규가 감추려는 것. 그리고 그 비밀 한가운데 어쩌면 서린 자신이 서 있을지도 몰랐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정숙이 서린을 2층 복도 끝방으로 불렀다. 그동안 출입이 금지되었던 바로 그 방이었다.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 윤정숙을 따라 들어갔다. 방 안은 작업실이었다. 큰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아래 한쪽에 오래된 그림이 있었다. 전문가의 그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의 그림이었다. 물감이 바래고 일부는 훼손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그려진 풍경은 여전히 생생했다. 오래된 전시회장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아이. 20년 전 화재 사고가 있었던 전시회장을 그린 거예요. 윤정숙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그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 딸이 그렸어요. 사고 한 달 전에. 자기가 본 전시회장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싶다고 했죠.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됐어요. 서린은 그림에 다가갔다. 복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곳 보였다. 물감이 벗겨진 곳, 얼룩이 진 곳, 빛이 바랜 곳. 윤정숙은 서린에게 부드러운 천과 복원액을 건넸다.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먼지만 제거하면 돼요. 서린은 천을 적셔 그림의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고아원 시절 배운 기초가 손끝에 남아 있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물감을 상하지 않게. 1시간쯤 지났을 때 서린의 손이 그림 아래쪽에 멈췄다. 그곳에 그려진 작은 아이의 손목.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이 보였다.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작은 흉터였다. 서린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목을 만졌다. 소매 아래 감춰진 흉터가 욱신거렸다. 그림 속 아이의 손목과 같은 위치 왼쪽 손목 안쪽 화재 전부터 있었던 흉터라면 화재로 그 자리에 다시 화상을 입었다며. 저 아이가 서린이 말을 꺼내려 할 때 윤정숙이 다가왔다. 그녀는 그림 속 아이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제 딸이에요. 자화상처럼 그렸죠. 서린은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다. 이 그림을, 이 공간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여기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내내 서린은 그림을 닦았다. 먼지가 거칠수록 그림이 선명해졌다. 그림 속 전시회장의 높은 천장, 바닥의 무늬 하나하나가 왠지 낯익었다. 꿈에서 본 듯한,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린 기억 속에 있는 듯한 그림 한쪽 구석에서 서린은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아이가 직접 쓴 듯한 서툰 필체였다. 나의 특별한 날. 엄마와 함께. 서린의 손이 떨렸다. 글씨체가 낯익었다. 고아원 시절 자신이 쓰던 글씨와 비슷했다. 아니, 똑같았다. 설어린 씨, 윤정숙의 목소리에 서린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 괜찮습니다. 집중하다 보니 서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그림과 자신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다. 손목의 흉터, 익숙한 풍경, 그리고 저 글씨체. 저녁이 되어 방을 나올 때 서린은 뒤돌아보았다. 그림 속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다. 밤, 서린은 자신의 방에서 손목을 바라보았다. 화상 흉터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기억을 더듬었다. 연기, 열기,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놓쳐버린 손. 꿈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전시회장,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 서린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손목이 아팠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윤정숙은 또 그 방에 들어가 있었다. 그림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서린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 온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윤정숙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그림 속 아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아이의 손목에 그려진 붉은 자국이 서린의 화상 흉터와 겹쳐졌다. 그림 복원 작업은 일주일째 이어졌다. 서린은 매일 오후 그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다. 윤정숙은 가끔 들어와 조용히 지켜보다 나갔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림을 넘어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린은 그림 상단 모서리 부분을 복원하고 있었다.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무렵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 들어왔다. 손을 움직이며
서리는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멜로디였다. 단순하지만 구슬픈 선율. 손끝은 저절로 움직였고 입술은 저절로 그 노래를 따라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윤정숙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다. 하지만 윤정숙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듯 서린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서린이 급히 일어서려 할 때 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셨어요? 노래요? 아, 그냥 무심코. 어디서 배웠어요? 그 노래를. 윤정숙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서린의 팔을 붙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윤정숙은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린은 당황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윤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노래는 제 딸이 늘 부르던 노래예요. 제가 만들어준 자장가였어요. 세상에 단 둘만 아는 노래였죠. 서린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하지만 저는 다시 불러주실 수 있어요? 윤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린은 망설였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선율은 정확했다. 윤정숙은 눈을 감고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완벽해요.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혼란, 그리고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제발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해 주세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언제 들었는지. 서린은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 멜로디가 자신의 안에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누가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놀라서. 그녀는 방을 나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서리는 홀로 남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림 복원을 하던 손, 그 멜로디를 불러낸 입술 손목의 흉터. 모든 것이 윤정숙의 잃어버린 딸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서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기억나는 가장 오래된 일은 고아원 선생님의 얼굴이었다. 그 전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백, 어둠, 그리고 손목의 흉터. 밤이 깊어지자 서리는 그 멜로디를 다시 흥얼거렸다. 조용히 혼자서. 노래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가사는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듯 선율이 이어졌다. 복도 끝에서 윤정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리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 노래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자신은 윤정숙의 딸만 알던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 서린의 손목이 또 욱신거렸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멜로디 사건 이후 윤정숙은 설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조심스러웠지만 더 가까워지려 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고 차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반대로 최민규는 더욱 경계했다. 그는 저택에 들를 때마다 설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림 작업실 근처를 지나갈 때면 안으로 들여다보곤 했다. 설인이 윤정숙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밤 설인은 또 꿈을 꾸었다.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그림들,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 여기 봐, 예쁘지? 설이는 고개를 들어 그림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색채의 풍경화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났다.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불이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을 잡고 있던 여자가 설인을 끌어안았다. 뛰어야 해, 빨리! 연기가 몰려왔다. 뜨거웠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손이 미끄러졌다. 설이는 바닥에 넘어졌다. 손목이 뜨거운 무언가에 닿았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엄마! 여자가 돌아왔다. 설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천장이 흔들렸다. 여자는 설인을 복도 쪽으로 밀어냈다. 뛰어! 저쪽으로! 그리고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다. 먼지와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설인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누군가 설인을 붙잡아 끌고 갔다. 남자였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 가만히 있어. 내가 데리고 나갈게. 설인은 발버둥 쳤다. 엄마를 찾아야 해. 하지만 남자는 설인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 소방차. 구급차. 사람들의 울음소리. 설인은 담요에 쌓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목이 아팠다. 화상을 입은 손목을 누군가 붕대로 감아주었다. 엄마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손목이 불타는 듯 아팠다. 어둠 속에서 설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꿈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20년 전 화재. 전시회장.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 있었다.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와 함께 손을 놓쳤던 그 순간. 무너지는 천장. 자신을 구해준 남자.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고아원에 온 것은 그 화재 직후였다. 기억을 잃은 채로. 몸에는 화상 흉터만 남긴 채로. 윤정숙의 딸이 그 화재에서 사망했다고 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만약 살아남았다면? 만약 누군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됐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손목의 흉터 그림 속 아이 자장가, 그리고 지금 떠오른 기억. 새벽이 되어서야 설이는 다시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다. 꿈속에서도 연기 냄새가 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설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그리고 떨리는 손. 복도를 지나가다 그림 작업실 앞에 멈췄다. 문이 열려 있었다. 윤정숙이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림 속 아이를 손끝으로 쓸어내리고 있었다. 사랑해. 우리 딸. 그녀의 속삭임이 복도까지 들렸다. 서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정말 그 아이라면, 자신이 윤정숙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누가 자신을 고아원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왜 사망 처리가 되었을까? 서리는 손목을 움켜쥐었다.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이 혼란을 끝내야 했다. 그리고 윤정숙에게도 자신에게도 답을 찾아야 했다. 꿈을 꾼 후 사흘이 지났다. 서리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향했다. 화재 현장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연기, 열기, 그리고 자신을 끌고 나간 남자의 목소리. 윤정숙은 서린에게 창고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1층 끝에 있는 작은 창고였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고 먼지가 수북했다. 오래된 전시 자료들이 있어요. 정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 문을 열었다. 좁은 공간에 박스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20년 전 물건들이었다. 전시회 포스터, 팸플릿, 사진들. 윤정숙이 기획했던 마지막 전시회의 흔적들. 서리는 박스를 하나씩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전시된 작품 목록, 관람객 명단,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한 박스 안에서 화재 사고 관련 서류들이 나왔다. 손이 떨렸지만 서리는 서류를 펼쳤다. 사고 보고서, 사망자 명단, 부상자 명단, 그리고 실종자 명단. 서린의 시선이 한 이름에 멈췄다. 윤서아여, 만 12세 실종 후 사망 추적.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서린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떠올렸다. 생년월일이 일치했다. 정확히 같은 날이었다. 서류를 넘기자 사고 조사 기록이 나왔다. 목격자 진술서였다.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최민규, 당시 19세, 전시회 자원봉사자. 서리는 그의 진술서를 천천히 읽었다. 저는 2층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윤서아 양이 1층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윤정숙 씨가 서아를 찾으러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저는 윤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 건물 일부가 붕괴되었고 서아 양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진술서를 다시 읽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최민규였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 자신을 끌고 밖으로 나간 사람. 그런데 최민규는 윤서아를 밖에서 봤다고 했다.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서리는 다른 서류들을 뒤졌다. 사망 처리 서류가 있었다다. 화재 발생 3개월 후 윤서아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절차의 법적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있었다. 최민규. 서리는 숨이 막혔다. 그는 왜 거짓 진술을 했을까? 왜 자신을 구한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왜 서아의 사망 처리를 그렇게 빨리 진행했을까? 박스 밑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화재 사고를 다룬 기사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다. 그 중 하나에 작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찍은 사진. 구조된 아이는 담요를 덮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원 미상의 아동 1명 구조 경상 후 인근 병원 이송 신원 미사. 윤서아는 실종되었고 구조된 아이는 신원 미상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서리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은 윤서아였다. 화재에서 살아남았지만 최민규가 그 사실을 숨겼다.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왜 대체 왜? 발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최민규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서린이 손에 쥔 서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걸 왜 보고 있어요? 서린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다. 당신이 저를 구한 거죠? 최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았다. 둘만 남은 좁은 창고 안에 침묵이 흘렀다. 왜 그 사실을 숨긴 거예요? 왜 저를 고아원으로 보낸 거예요? 최민규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당신이 거짓말한 거 윤정숙 씨는 아세요? 최민규는 한 걸음 다가왔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는 약한 분이야. 진실은 그분을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넌 그냥 여기서 나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안 돼요. 저는 알아야 해요. 제가 누군지, 왜 이렇게 됐는지. 최민규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는 서린에게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서린은 뒤로 물러서며 서류를 꼭 쥐었다. 이건 증거예요. 당신이 뭘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최민규는 비웃었다. 누가 믿겠어? 20년 전 일이야. 넌 기억도 없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서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윤정숙 씨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최민규의 표정이 굳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윤정숙을 찾았다.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윤정숙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최민규였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설인이라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서리는 문 앞에 멈춰 섰다. 무슨 소리니? 서린 씨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저 사람 신원 다시 조회해봤어요. 과거 기록에 빈틈이 너무 많아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입소 경위도 불분명하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니? 어머니가 또 착각하실까봐 걱정돼서요. 서아 또래 여자만 보면 그러시잖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착각이 아니야. 서린 씨는 서아가 부르던 노래를 알고 있어. 그 노래는 우리 둘만 아는 거였어. 우연이에요. 그냥 비슷한 멜로디를 흥얼거린 거예요. 어머니가 듣고 싶은 걸 들은 거고요. 침묵이 흘렀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어제 창고에서 서린 씨가 옛날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허락도 없이요. 뭔가 찾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류를?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나중에 상속이나 재산 문제로 이용하는 거요. 민규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제가 변호사니까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어머니, 제발 조심하세요. 서리는 주먹을 쥐었다. 최민규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윤정숙과 자신 사이에 의심의 벽을 쌓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린이 그림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윤정숙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서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은 거실로 내려왔다. 윤정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서린을 바라보았다.
어제 창고에서 뭘 보셨어요? 서리는 가져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봤어요. 화재 사고 기록이요. 윤정숙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것도요. 서리는 윤서아의 실종 기록과 최민규의 진술서를 보여주었다. 윤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제 생각엔 제가 윤서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생년월일이 같아요. 손목 흉터 위치도 같고요. 그리고 그 노래 저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안에 있었어요. 꿈에서 화재 장면도 봤어요. 누군가 저를 구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윤정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린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럴 수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최민규가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규야, 이것 좀 봐. 서린 씨가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최민규는 서린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약점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예요. 딸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증거 있어요? 당신이 윤서아라는 증거? 서린은 말문이 막혔다. 최민규는 비웃듯 말했다. 생년월일 같은 사람 수천 명이에요. 흉터. 어릴 때 다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노래.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걸로 어떻게 증명해요? 하지만 당신 진술서에 20년 전 일이에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누군가를 구했다 해도 그게 당신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윤정숙이 끼어들었다. 민규야, 너무 그러지 마.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 안 돼요, 어머니. 이 사람 지금 사기치려는 거예요. 최민규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림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서린이 그림 한 부분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림 한쪽이 조금 찢어져 있었다. 어제 제가 확인했어요. 그림 일부가 훼손됐더라고요. 복원하던 사람이 실수로 손상시킨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당신이 만진 부분이 정확히 손상된 부분이에요. 서린은 얼어붙었다.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윤정숙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다. 서린 씨, 이게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증거는요. 최민규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더 이상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없어요. 그림을 훼손했고 어머니를 속이려 했어요. 당장 내보내야 해요. 민규야.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죠. 또 상처받으실 순 없어요. 윤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서린 씨, 며칠만 쉬는 게 좋겠어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최민규의 거짓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다. 서리는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다. 손이 떨렸다. 이대로 끝날 수 없었다. 어딘가 증거가 더 있을 것이다. 최민규가 숨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저녁 서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저택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윤정숙이 2층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돌려 걸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증명하고 돌아올 것이다. 저택을 나온 서리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 며칠 동안 서리는 20년 전 화재 사고 기록을 찾아 헤맸다. 도서관, 인터넷, 신문 자료실. 하지만 최민규의 거짓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리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설인 씨 맞으시죠? 저는 장도연 선생님의 조카 장민호라고 합니다. 서리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림 복원을 시작하기 전 윤정숙이 언급했던 복원가였다.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장도연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USB를 하나 맡기셨어요. 윤정숙 씨, 댁그림 복원 작업 관련 자료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그 집에 새로운 복원 담당자가 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윤정숙 씨께 연락했더니 이설인 씨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서린의 심장이 뛰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서린은 장민호를 만났다. 그는 30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가 건넨 USB를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삼촌이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 집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다고 복원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라고 하셨어요. 서린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여러 폴더가 있었다. 그림 사진들, 복원 일지, 그리고 개인 기록이라는 폴더 개인 기록 폴더를 열었다. 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서린은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 60대 남자가 나타났다. 장도현이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로 복원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민규 씨가 강하게 요구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고, 윤정숙 씨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버렸다. 윤서아가 살아 있었다는 걸. 최민규 씨가 그 아이를 구했다는 걸. 그리고 의도적으로 신원을 숨겼다는 걸. 서린은 숨을 멈췄다. 화재 당일 병원 기록을 찾았다. 신원 미상의 여아가 입원했다. 화상과 연기 흡입,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최민규였다. 당시 19세였던 최민규는 병원에 거짓 정보를 줬다. 친척 아이를 돌보다 사고가 났다고 보호자 연락처를 적지 않았다. 아이가 퇴원하자마자 데리고 나가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다. 익명으로. 장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왜 그랬을까? 왜 윤서아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최민규가 양자였기 때문이다. 최민규는 윤정숙 씨의 양아들이다. 만약 친딸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상속은?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서 그는 윤서아를 지우기로 선택한 것이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윤정숙 씨에게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민규 씨가 먼저 알아챘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증거가 없다고, 병원 기록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그리고 만약 소문을 내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는 겁이 났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그만뒀다. 장도현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이 기록을 남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윤서아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며.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로 어딘가에 살아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윤정숙 씨에게 전해달라. 딸이 살아있다고 찾을 수 있다고. 영상이 끝났다. 서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증거였다. 장도현의 증언, 병원 기록, 최민규의 거짓. 모든 것이 명확했다. 서린은 USB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저택으로 가야 했다. 윤정숙에게 보여줘야 했다. 저녁 무렵 서린은 저택 앞에 도착했다.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윤정숙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서린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서린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린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는 최민규도 있었다. 그는 서린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뭐 하러 온 거예요? 진실을 보여드리러 왔어요. 서린은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장도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윤정숙은 화면을 응시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최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조작 아니에요. 장도연 선생님이 직접 남긴 기록이에요. 병원 기록도 있어요. 당신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기록이요. 당신이 병원에 거짓 정보를 준 기록, 그리고 저를 시설에 맡긴 기록까지 모두 있어요. 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규야, 이게 사실이니? 최민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그랬니? 왜 서아를 내게 돌려주지 않았니? 어머니, 최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그냥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서아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살아 돌아왔는데 기억을 못하는 딸을 보시는 것보다 그게 어머니한테 더 잔인할 것 같았어요.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었니? 내 딸을 빼앗을 권리가 내게 있었니?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친딸이 돌아오면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양자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자잖아요. 나가. 윤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최민규는 서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택을 나갔다. 거실에는 윤정숙과 서린만 남았다. 윤정숙은 천천히 서린에게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서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서아, 내 딸 정말 너니?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그날 밤 서린은 다시 저택에 머물렀다. 자신이 이전에 머물던 방이 아니라 윤정숙의 방 옆 작은 침실이었다. 20년 전 윤서아가 썼던 방이었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작은 책상, 인형들, 벽에 걸린 그림들. 윤정숙은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모든 걸 그대로 보관해왔다. 서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다. 이 천장의 별 스티커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모든 게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숙과 서린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조차 따뜻했다. 천천히 기억할 거야.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돼. 윤정숙은 서린의 손을 잡았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장도현의 영상 기록과 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최민규의 행적이 밝혀졌다. 그는 20년 전 미성년자 유기, 공문서 위조, 사망 신고, 허위 작성 등 여러 혐의를 받게 되었다. 최민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보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윤정숙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 서린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신원을 회복했다. 이서린이 아닌 윤서아로. 주민등록도 다시 정리되었다. 고아원 기록도 바로 잡혔다. 한 달이 지났다. 서린은 그림 복원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제는 자신의 작품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손끝이 기억을 더듬듯 붓은 천천히 색을 채워갔다. 윤정숙은 가끔 들어와 조용히 지켜보았다. 딸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엄마, 이 부분 기억나요? 제가 엄마 손을 그린 거예요. 그래. 기억해. 내가 내 손이 제일 예쁘다고 했었지.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엄마와 딸의 웃음소리였다.
복원 작업은 2달이 걸렸다. 그림은 점점 생생해졌다. 바른 색은 다시 선명해졌고 찢겨졌던 부분은 감쪽같이 채워졌다. 마지막 붓질을 끝냈을 때 서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림을 바라보았다. 완성이었다. 20년 전 자신이 그렸던 그림. 그리고 지금 자신이 복원한 그림.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졌다. 다 끝났어요. 윤정숙이 다가와 그림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름답구나.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네. 엄마가 지켜줬잖아요. 20년 동안 이 그림을, 이 집을, 그리고 저를. 2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어느 날 저녁 서리는 손목의 흉터를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비가 와도 추운 날에도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엄마,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화재 전에도 있었다면서요. 윤정숙은 서린의 손목을 쓸어내렸다. 내가 3살 때였어.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내가 뜨거운 주전자를 쏟으면서 물에 데었어.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았지만 작은 흉터가 남더라고. 내가 자라면서 점점 희미해질 줄 알았는데 화재 때 같은 자리를 다쳤구나. 그래서 그림에도 그려져 있었던 거네요. 응, 내가 자화상처럼 그렸을 때 흉터도 그대로 그렸지. 내 손목도 똑같다고. 서리는 웃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가을이 왔다. 저택의 정원에는 낙엽이 쌓였다. 서린과 윤정숙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엄마, 저 미술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복원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너는 어릴 적부터 전문가도 인정한 천재였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이 집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너무 오래 닫혀 있었잖아요. 윤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돌아왔으니까. 다음 날 서리는 집 안의 금지 규칙들을 하나씩 지웠다. 불 사용 금지, 화재 경보기 접촉 금지, 방 출입 금지. 모든 규칙을 지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글을 썼다. 이 집에는 사랑이 산다. 저녁 2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촛불을 켰다.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이었다. 윤정숙은 케이크 위에 촛불을 보며 손을 떨었지만 서린이 그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촛불이 따뜻하게 빛났다. 윤정숙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보며 웃었다. 생일 축하해. 서아야. 고마워요, 엄마. 서리는 촛불을 불어 껐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제 연기는 두렵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그린 사랑의 그림도, 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집도, 그리고 2 사람의 관계도 모든 것이 복원되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서리는 어린 서아가 그린 그림 앞에 섰다. 그림 속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잘 돌아왔어. 서리는 그림 속 아이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윤정숙이 서린을 기다리고 있었다. 2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저택을 덮었다. 20년 동안 불길에 갇혀있던 집이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목에 흉터를 쓸어내렸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불길의 기억 위로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었다.